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창원시 교방동 약국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예전 어릴 때 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서 누나가 추행당할 뻔한 상황이 발생했고 누나는 소리를 질렀다. 우리 집은 2층이었고 그 소리를 들은 아빠와 나는 급히 달려나갔지만 범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스타크래프트를 즐겨 했었고 밤도 낮도 없이 게임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쯤 문고리 손잡이를 살포시 잡고 돌린 후 놓을 때 탁 하고 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집에는 나 외에 모두가 자고 있었는데 처음엔 뭐지? 하고 넘어갔다. 며칠 후 밤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 여긴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문 앞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다. 뚜벅뚜벅 소리가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집집마다 문고리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소리. 베란다로 가서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밤이라 실패할 가능성과 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도하지 않았다. 며칠 후 아침 9시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은 출근하시고 나는 스타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베란다로 가서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그놈이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벽에 바짝 붙어서 지나갔다. 그걸 보고 부모님께 말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그날 밤 간식을 사러 갔다 와서 먹고 잠이 들었는데 희한하게도 잠이 확 깨어서 내가 문을 잠갔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 쪽으로 달려가 보니 문이 잠기지 않았길래 바로 잠갔다. 그때 계단에서 올라오는 발소리.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쉽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소리를 질렀고 부모님이 다 깨어나고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났었다. 그 후로 한동안은 정말 조용했다. 그러던 며칠 뒤 길 건너편 집 2층에서 불이 났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며칠이 지나고 100m 부근 미용실에서 불이 또 난 거다. 새벽에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깨어 부모님과 나가서 보았는데 경찰과 소방차가 와 있었다. 주민 한 분이 목격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용실을 운영하는 누나 한 분이 원래 일찍 문을 닫는데 아는 분과 대화하다가 늦게 문을 닫았다고 했다. 아는 분이 가시고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이 가위로 여러 번 찌른 후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이 일은 실화이며 장소는 창원시 회원구 교방동 6일 약국 근처이다. 두 번째 이야기, 전라도 광주의 어떤 모텔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몇 달간의 친형의 병간호로 심신이 지쳐있을 때 나는 기사 시험 실기를 보려고 지방으로 내려왔다. 막상 시험을 보긴 해야 했지만 형 걱정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고 예민하기만 했던 전날이었다. 그래도 시험은 봐야 했기 때문에 숙소를 잡으려고 시험장 근처 모텔을 탐색하던 중 아무리 둘러봐도 모텔이 하나뿐이어서 선택권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외관상 허름해 보이고 출입문은 철로 된 튼튼한 문이었지만 방으로 통하는 문은 나무 합판으로 된 연식이 꽤 되어 보이는 갈색의 문이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오후 7시가 넘은 저녁이었지만 부족한 공부량 때문에 날 새고 공부하고 시험장으로 갈 생각이었다. 평소 걱정이 많고 안전한 걸 좋아하는 나는 타지이고 혹시 불안해서 철제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방으로 통하는 문도 잠그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피곤했는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봐. 몇 시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새벽쯤 갑자기 눈이 떠졌다. 침대에는 공부하던 책과 필기구가 놓여있고 나는 누워있는 상태로 눈을 떴다. 고요하고 조용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철제문이 철컥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이 내 방이라는 걸 인지한 순간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다.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았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정신은 말짱했다. 이윽고 나무 문까지 딸깍하더니 온통 검은 옷을 입고 눈만 뚫린 검은 복면을 한 산에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손에는 나무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엄청 빠른 속도로 다짜고짜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정말 무서웠어. 몸은 안 움직였지만 나름 방어한다고 몸을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계속 맞기 시작했지. 그렇게 맞기 몇 분쯤 지났을까? 몸이 움직여지면서 가위가 풀린 거야. 신음에 가까운 탄성을 지르며 정말 녹다운돼서 누워있다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2차로 소름 돋는 게 분명 어제 닫았던 나무 문이 반쯤 열려있는 거야. 그 순간부터 이게 진짜였나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 철제문을 확인했더니 다행히 그것은 잠겨 있더라고. 나만의 착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이 존재하긴 하나보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친구들과 어디로 놀러 갈지 고민하다가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기로 했다. 전남에 있는 외할머니 집은 오랜만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가니까 뭔가 신기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물놀이도 하고 놀았는데 나는 오랜만에 외할머니 집에 온 김에 친구들보다는 조카들과 노는 게 더 즐거웠다. 친구들은 낯선 곳에서 내가 자기들을 잘 챙겨주지 않으니 좀 심심했는지 한 친구가 물놀이 후 7시쯤 되자 혼자 나와서 시골 구경을 하며 곤충 채집을 하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원래 곤충을 좋아해서 혼자 곤충 잡으러 다니는 걸 즐겼다. 나는 그에게 발 지도를 하나 그려주었다. 지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쉬는 정자와 그 옆에 있는 오르막길이 그려져 있었고 그 길을 올라가면 양 갈래길이 나왔다. 오른쪽으로 가면 동네 사람들이 나무 자르러 다니는 작은 산이 있었고 왼쪽으로 가면 감나무 밭과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이 있었다. 친구는 곤충 채집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오르막길로 올라갔다고 했다. 감나무 밭 쪽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는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해서 다시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 있었다는 거야. 친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할머니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지쳐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다. 1년 뒤 여름방학 때 부모님과 함께 다시 외할머니 집에 내려갔는데 그때 엄마가 감나무 밭을 지나며 이야기를 해줬다. 어렸을 때 옆 동네에서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갔고 그 일 때문에 젊은 마누라가 그 감나무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하더라고. 그 뒤로 그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운전할 때도 혼자선 그 길을 지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소름이 돋았다. 지금은 그 감나무 밭이 없어지고 공장이 들어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졌어. 그래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사라졌지. 이제는 사람들이 밤에도 혼자서 그 길을 잘 지나다니고 있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곳이 정말로 무서운 곳으로 여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내가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귀신이 존재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어. 네 번째 이야기, 집이 깜깜해. 처음엔 나는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어. 눈부신 조명을 켜고 이불을 걷어내자 내 눈앞에 혜영이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 탁자 위엔 그녀가 쓴 것으로 보이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어. 이게 그녀가 일종의 다잉 메시지로 범인을 암시하는 말일까? 아니면 혹시 범인이 누군가를 겨냥하고 쓴 것일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이불을 걷어내자 그녀의 복부는 이미 누군가에게 수차례 찔린 듯이 선열이 낭자하고 있었어. 그걸 보자마자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악질을 했지만 헛구역질만 나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속이 쓰렸어. 보기 흉한 모습을 가리려고 나는 그녀의 시체에 이불을 다시 덮어놓았어. 마치 손이 따끔거리는 기분이 들었지. 이미 차갑게 식은 그녀의 시체 옆엔 피 묻은 식칼 한 자루가 있었고 범인이 사용했던 흉기 이미 명백해 보였어. 저걸 보자 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졌어. 괜히 내가 건들면 증거가 훼손될까봐 그대로 두었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혜영이는 병원의 간호사였어. 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우연히 만나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지.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어. 경제적으로 나보다 조금 나은 그녀였기에 그녀의 집에서 함께 살았지. 그녀는 정말 착하고 지고지순한 여자였어. 내가 2번 다시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지. 나는 여느 때처럼 야간 일을 마치고 집에 왔고 샤워하고 잠이 들기 전에 침대에서 잠든 그녀에게 입맞춤하려 했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금 싸늘한 시체로 죽어 있다는 사실이 마치 고약한 장난처럼 느껴졌어. 똑똑하고 현명한 그녀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미 죽은 그녀의 흉부를 심폐소생술하듯이 몇 번이나 압박했어. 하지만 내가 그녀의 가슴에 힘을 가해봤자 남아있던 신체의 피가 복부의 상처를 통해 조금씩 더 흘러나올 뿐이었어. 늑골이 주저앉을 때까지 했지만 그녀의 의식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어. 그녀의 시체 주변을 보니 침실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 신발의 검은 발자국 같은 것이 보였어. 족적이 명확했지. 경찰이나 구조대를 불러야 할까? 그런데 거실 전화선을 보니 범인이 이미 선을 끊어 놓았더라고. 수화기는 마치 그녀가 긴급하게 누르려고 했었던 것처럼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수화기 근처에도 드문드문 피가 묻어 있었어. 전화선은 먼저 끊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범행을 저지르면서 끄는 것인지
그녀의 동선을 따라가 보니 피는 현관과 바로 그 옆에 화장실로 이어졌어. 화장실의 거울은 일부가 깨져 있었고 화장실에는 그녀 집으로 들어오는 여분의 열쇠가 놓여 있었어. 화장실 벽과 거울, 욕조엔 피가 가로 방향으로 튀어 있었고 범인은 아마도 그녀를 이곳 화장실에서 찌른 것 같았어. 그리고 여기서 간간이라도 한 듯이 그녀의 속옷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범인을 잡으면 반드시 그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다고 죽은 혜영이가 돌아오진 않겠지만 내 화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어. 홧김에 화장실 거울을 주먹으로 쳤어. 주먹에서 피가 나고 오른손은 마치 걸레처럼 지시겨졌지. 얼마 전 그녀가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 설마 그땐 장난처럼 웃어넘겼던 일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저 정신이 조금 이상한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이 이런 끔찍한 일을 불러올 줄은 그녀도 몰랐을 거야. 내가 그녀를 지켰더라면, 그녀 곁에만 있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밝은 조명 아래 그녀의 시체를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차라리 집안에 불을 꺼두었어. 미칠 것 같았어. 그때 그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정말 당장이라도 미칠 것만 같았어. 그녀를 따라 함께 죽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지. 스스로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어. 그냥 그녀의 곁에 있어 주기만 했더라면. 내 휴대전화가 어딨는지 보이지 않았어.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지. 아무리 내 주머니를 뒤져봐도 내 휴대전화는 보이지 않았어. 이렇게 된 이상 얼른 나가서 공중전화로 전화라도 걸든지 옆집 이웃에게 부탁하든지 혹시 비명 같은 것은 듣지 못했는지 어떤 정보라도 필요했어. 화장실에서 여분의 열쇠를 챙겨 나왔다. 나는 혜영이를 너무 사랑했어. 이젠 그녀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그녀를 죽인 범인을 찾아서 복수하는 일뿐이었어. 나는 그런 목적에 대한 모종의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어.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범인을 어떻게든 죽이고야 말겠다. 피가 미칠 듯이 끓어올랐어. 분노가 내 정신을 지배했어.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렸어. 벨소리가 들리는 대로 따라가 보자 혜영이의 집 밖에서 들리는 소리였어. 문을 열고 집 밖을 나가자 바로 문 앞에 누군가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 현장을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심히 문을 닫았어. 핸드폰 액정에는 매 10분 간격 울림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둘 것이라는 알람이 떠 있었어. 바닥에 휴대폰을 내려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두었지. 내 주머니에 불룩 튀어나온 무언가가 있어 만져보니 열쇠가 하나 있었어. 아무도 없나? 열쇠를 문에 꽂으니 공교롭게도 딱 맞았지만 갑자기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벨을 먼저 눌렀어. 혜영이의 집 현관 벨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 뭔가 이상했어. 어쩔 수 없이 열쇠로 문을 열고 그녀의 집에 들어갔어. 그런데 집이 왜 이렇게 깜깜하지? 5번째 이야기, 초등학교 때의 실화괴담. 형제들이 어른들에게 이르려고 하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갔어. 그런데 막상 데려오니까 이 형제들이 고개를 계속 내밀어서 우리 위치를 들키게 하거나 우리가 날리려고 접어둔 종이 비행기를 덥석 집어 날리기도 하고 부식된 돌멩이를 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등의 선을 넘는 행동을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들과 함께 노는 걸 꺼려 하게 되었고 다른 장소에도 데려가지 않기로 했어. 결국 어느 날 나는 그 형제들에게 이쪽이 옥상 문이니까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올라가서 놀아라라고 말해주고 이후 우리는 장소를 바꿔서 놀았지. 어느 날 중학교 입학이 다가오고 방학에도 학원을 다니던 때였어. 낮 2시쯤 아파트가 한가할 때 나는 집을 나서 아파트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너편 아파트 동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무슨 쇠소리 같은 게 울리는 줄 알았지. 그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니 꼬맹이 하나가 떨어지고 있었어. 차 위에 떨어진 꼬맹이와 그 차의 경보음이 울리며 나는 순간 멍해졌어. 다행인지 아닌지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꼬맹이에게 다가가 겉옷을 덮어줬어. 그리고 곧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난 단번에 그 형제들인 걸 알아챘어. 특히 우리가 알려준 옥상문 위치가 원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걸 보니 차 위에 떨어진 형은 피를 흘리며 떨고 있었지만 살아있었고 인도에 떨어진 동생은 이미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어.
그 사건 이후 그 가족은 이사를 갔고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옥상 문을 이중 잠금으로 바꿔버렸어. 경비실 아저씨와 부녀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회의도 했고 옥상 문은 이후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 그때 이후로 나는 습관적으로 그 아파트 옥상을 올려다보게 되었어. 일종의 죄책감 때문이었어. 내가 놀아줬더라면 혹은 옥상 문이 있지만 안 알려줬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지. 이제는 그때의 사건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 그래서 지금도 그 아파트를 바라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떠오르곤 해.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흐려졌어. 이제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 명절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시골집에 내려오면 그 아파트를 올려다보게 돼. 어쩌면 그 아파트 옥상을 쳐다보는 것이 나에게 남아있는 일종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 몇 년이 지났고 나는 그 사건을 어느 정도 잊고 살아가고 있었어. 그러나 어느 날 서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문득 그 일이 떠올랐어. 당시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지.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가도 왠지 모르게 말할 수가 없었어. 그저 조용히 혼자만의 기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지. 서울에서의 생활은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가끔 그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 그곳에서의 일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기억이기도 해. 하지만 그곳이 내 고향이자 나를 만들어준 장소라는 것은 변함없지. 몇 년 후 나는 다시 시골집에 내려가게 되었어. 이번에는 부모님과 함께였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자연스럽게 아파트를 올려다봤어. 옥상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아파트는 예전 그대로였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형제들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집 근처를 산책했어. 어둠이 깔린 시골 마을은 조용했고 나는 그 아파트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 그리고 문득 그 사건 이후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 어쩌면 그 일은 나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계기였을지도 몰라. 그 이후로도 나는 종종 그 시골집에 내려가곤 해. 그때마다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과거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이제는 그 형제들의 죽음이 나에게 주는 무게를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이제는 그 시골집과 아파트를 바라보며 과거의 나와 화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해. 그리고 그 형제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고 평화롭게 쉬고 있기를 바랄 뿐이야. 여섯 번째 이야기, 창세기. 아주 먼 옛날, 신이 아직 인간과 다른 모든 창조물들을 돌보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세계와는 달랐다.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조화롭게 작동했고 모든 생명체는 평화롭게 공존했다. 태풍이 불어도 그 힘은 온화했고 지진은 땅을 격렬하게 흔들지 않았으며 번개는 단순히 밤하늘을 잠시 밝히는 장관에 불과했다. 이 시절의 자연은 생명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막처럼 생명체를 감싸고 있었다. 당시 모기들은 피를 빨아먹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 맑고 청정한 물에서 수분을 섭취하며 생명을 이어갔다. 파리들도 지금과는 달랐다. 그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탐닉하는 대신 깨끗한 식탁에서 포크와 나이프로 음식을 천천히 즐기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음식이 넘쳐났고 그들은 남을 해치지 않고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 거미들 역시 스스로 만든 거미줄의 사냥감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뒤에서 나오는 실을 이용해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먹이를 만들어 스스로 먹었으며 그저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음식을 사용했다. 모든 생명체가 자급자족하며 살아갔고 서로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 시절 인간들은 타인을 사랑하기 바빴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다. 모든 이가 자신의 몫을 만족하며 살아갔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신이 직접 창조물들의 소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신은 항상 그들의 곁에 있었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힘을 아끼지 않았다. 인간들은 신을 믿고 따랐으며 신은 그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소녀가 신을 찾아왔다. 그녀는 이전에 보았던 어떤 창조물과도 달랐다. 그녀는 지팡이의 의지에 비틀거리며 신의 앞에 나타났다. 소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오른쪽 정강이 뼈가 드러나 있었고 왼쪽 발목은 잘려나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허벅지는 알 수 없는 우물과 피로 덮여 있었고
한쪽 가슴은 뜯겨나가 너덜거리고 있었다. 왼팔은 어깨 축지까지 잘려나가 갈비뼈와 쇄골이 드러나 있었으며 머리는 돌에 맞아 질척거리는 상태였다. 이빨과 혀는 모조리 뽑혀 있었고 눈동자가 있어야 할 두 눈구멍에서는 피와 함께 고름 같은 오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소녀의 상태는 너무나도 비참했고 그녀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끔찍했다. 신은 이런 상태의 소녀를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창조한 모든 존재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녀는 마침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절망의 끝자락에서 신을 찾아온 것처럼 보였다. 소녀는 신을 보자마자 지팡이를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신음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그녀의 성대에서는 신음과도 같은 저주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끓는 듯한 소리로 그 자체가 고통과 절망을 담고 있었다. 소녀는 신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그 말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신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가엾게 여기며 그를 돌보는 다른 창조물들처럼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녀를 꼭 안아주었다. 소녀의 몸에서 피와 오물이 흘러나와 신의 옷을 더럽혔지만 신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는 단지 소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신은 소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고 그녀의 바람을 들어주고 싶었다. 신은 소녀에게 물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은 소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녀의 성대에 귀를 기울였다. 소녀는 한참을 생각했다. 낮과 밤이 5번이나 바뀌었을 때 소녀는 마침내 신에게 말했다.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신은 한 번도 이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신은 당혹스러웠지만 소녀의 바람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는 소녀를 끌어안은 채 그녀의 몸을 씹어 먹기 시작했다. 오른쪽 엄지손톱부터 시작해서 소녀의 성대를 지나 마침내 심장까지 전부 씹어 먹었다. 오른팔 하나를 먹는데 하루가 걸렸고 오른 다리를 먹는데 이틀이 걸렸다. 왼 다리를 먹는 데는 사흘이 걸렸고 머리를 먹는 데는 나흘이 걸렸다. 심장을 제외한 몸통을 먹는 데는 엿새가 걸렸다. 마지막으로 지팡이와 넝마를 먹는 데는 7날이 걸렸다. 그리고 8번째 날 신은 소녀의 심장을 마침내 씹어 먹었다. 신은 소녀의 몸을 전부 먹고 난 후 그녀의 요청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신은 다시는 창조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이 사라지자 세상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신이 소녀를 만나고 있는 동안 만날 수 없었던 다른 창조물들의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 불만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태풍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이제는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지진은 땅을 격렬하게 흔들었고 번개는 대지를 강타하며 불을 일으켰다. 모기들은 이제 물이 아닌 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녀가 흘린 피를 기억하며 그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파리들은 이제 더 이상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들은 오물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갔다. 거미들은 더 이상 실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고 자신들의 거미줄에 걸린 생명체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인간들도 변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타인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배신하고 싸우며 죽였다. 전쟁이 일어났고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세상은 점점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창조물들은 신이 사라지자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생명체들을 지배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고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창조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전쟁이 벌어졌다. 세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고 생명체들은 더 이상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공격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몇몇 인간들은 다시 신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이 돌아와서 세상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신을 찾기 위해 기도했고 제물을 바쳤지만 신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인간들은 자신들이 신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다시 창조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질서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혼돈은 너무나도 깊이 뿌리내렸고 인간들은 그 혼돈 속에서 점점 더 서로를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인간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지만 그들은 각자의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금세 분열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신의 지도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간들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서로의 힘을 합치려 애썼다. 이런 와중에 한 그룹의 인간들이 다시 신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났다. 그들은 신이 사라진 원인을 밝혀내고 다시 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 위험천만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 여정에서 그들은 수많은 위협과 난관을 겪었으며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신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와 그 창조물이 결국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신이 소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신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희생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주었다. 그들은 신의 부재가 단순히 재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또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기회를 의미했다. 신이 사라진 후의 혼돈은 인간들이 스스로를 신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동시에 책임을 수반했다. 인간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신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욕망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돌아와서 다른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깨달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지만 점차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리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다시는 신의 부재로 인해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했다. 그들은 모기들에게 다시 물로 돌아가게 했고 파리들이 오물이 아닌 깨끗한 음식을 먹도록 했다. 거미들도 사냥을 멈추고 다시 자신들의 실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했다. 인간들도 다시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으며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새로운 세계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 신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때때로 혼돈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신을 기다리지 않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신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고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랐지만 그들은 결국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신이 없는 세상에서도 인간들은 다시금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신의 존재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인간들은 신이 없는 세상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며 그들의 손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신의 부재는 더 이상 절망의 원천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신이 없는 세상에서도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스스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어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다시는 신을 기다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성장해 나갔다. 이렇듯 인간들은 신의 부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법을 배웠다. 7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옥상.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시골 아파트는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이 아파트는 내게 있어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이다. 여기에 얽힌 기억들은 대부분 내 성장 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파트 옥상에 얽힌 기억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 아파트에서 자라왔다. 내가 어릴 때
이곳은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서로를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 당시 아파트의 환경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았고 아이들은 대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뛰어놀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비밀 장소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파트 옥상이었다. 우리 아파트는 12층짜리 건물이었다. 나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던 시기. 그러니까 사춘기 초입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도 이 옥상과 관련된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다. 우리 집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앞동의 아파트 옥상은 항상 한쪽 문이 열려 있었다. 그 옥상 문은 사실 우리가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우리만의 놀이터였던 셈이다. 이 옥상은 우리에게 있어 마치 피난처와도 같았다. 세상에서 멀어져 우리끼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우리는 종종 이곳에 모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때로는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장난을 치며 깔깔대며 웃기도 했다. 옥상에서의 장난은 우리만의 작은 모험이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용감함을 과시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몰래 장난을 치기도 했다. 그 시절에 나는 이 옥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동으로 새로 이사온 가족이 있었다. 그 가족에는 나보다 1살 정도 어린 두 형제가 있었다. 그 형제들은 항상 우리 뒤를 따라다니며 우리와 놀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그 형제들이 귀찮아서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은 우리가 놀러 갈 때마다 어른들에게 일러바치겠다고 협박하며 따라오려고 했다. 우리는 결국 그들을 떼어내는 것을 포기하고 함께 데리고 다니기로 했다. 그 형제들을 데리고 처음 옥상에 올라갔을 때 나는 그들에게 옥상 문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 그 형제들은 옥상에서 자주 우리와 함께 놀았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노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차 그들이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불편해졌다. 그들은 옥상에서 우리가 하는 장난에 자꾸 끼어들었고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한 번은 그 형제들 중 한 명이 우리가 만들고 있던 종이 비행기를 덥석 집어날린 일이었다. 우리는 그 비행기를 통해 누가 더 멀리 날리는지 경쟁을 하려 했는데 이 형제 중 한 명이 그 비행기를 덥석 집어들어 우리 계획을 망쳐버렸다. 또 한 번은 우리가 옥상에서 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그 돌을 가지고 위험한 장난을 하려 하다가 우리가 크게 놀라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우리는 그 형제들과 함께 노는 것을 점점 꺼리게 되었다. 우리는 결국 다른 장소에서 놀기로 했고 그 형제들에게는 이 옥상 문이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니까 앞으로는 너희끼리 여기서 놀아라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로 그 형제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내가 그 형제들에게 알려준 옥상 문 위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중학교 입학이 다가오던 방학 기간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하루는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화창했고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언가 큰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곧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내가 본 광경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한 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진 것이다. 나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차 위에 떨어진 아이와 그 아이의 몸이 충격으로 인해 튕겨져 나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차의 경보음이 울리고 나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 나는 이 아이들이 바로 그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주변의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이웃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다급하게 겉옷을 벗어 아이들 위에 덮어주었다. 곧이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경비실 아저씨와 다른 이웃들도 그 자리로 달려왔다.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아이들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눈앞에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을 뿐이었다. 내가 알려준 옥상 문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일까? 내가 그들을 옥상에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들에게 옥상 문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날 이후로 그 가족은 그 아파트에서 이사를 갔다. 그들은 아마도 이 비극적인 사건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계속해서 그 사건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내가 그 형제들에게 옥상 문을 알려준 것이 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아파트 주민들이 분여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람들은 옥상 문이 왜 열려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경비실 아저씨와 관리소장은 그동안 옥상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결국 아파트 측에서는 옥상 문을 이중 잠금 장치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옥상 문을 잠그는 것으로 이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후로도 나는 집을 나설 때마다 혹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무심코 그 옥상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마치 내가 그곳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는 자꾸만 그 옥상을 쳐다보게 되었다. 옥상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제야 마음이 놓였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그들에게 옥상 문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마치 악몽처럼 내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그 기억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후로도 나는 여러 차례 그 아파트 옥상을 올려다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나는 그 형제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 내가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올랐다. 시간이 흘러 나는 점점 어른이 되어갔다.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진학했으며 졸업 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골 집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게 된 이후에도 나는 종종 그 아파트와 그 옥상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여전히 죄책감이 밀려왔다. 몇 년 후 나는 부모님을 따라 시골집에 내려가게 되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바빴지만 가끔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 마음의 안식을 찾는 것이 필요했다. 나는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연스럽게 그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옥상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내 기억 속에서 여전히 생생했다. 그날 저녁 나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 근처를 산책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시골 마을은 고요했다. 나는 집 근처를 걸으며 다시 한번 그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옥상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사건이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형제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생각했다. 그들이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옥상 문을 알려준 것이 그들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 기억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었다. 나는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신중해지려고 노력했다. 서울로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나는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형제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들이 평화롭게 쉬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내 삶에 가져다 준 교훈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시골집에 내려올 때마다 그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것은 내 과거의 일부이며 내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었다. 그 형제들이 비록 나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며 나는 앞으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